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네, 오늘 옆에 제가 정말 친한 한 분이 나와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했는데. 괜찮아요. 인사. 시청자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위력입니다. 이전에 민이랑 같이 이만갑에 민이야, 너 몇 년 했지? 저 한 4년 정도 했어요. 나도 4년 했는데? 네, 2018년부터 21년. 그래? 네. 근데 너 나 뒤에 들어왔잖아. 그렇죠. 근데 오빠 나오고 금방 뒤로. 그렇지. 근데 오래 살았고. 네. 그러니까 많이 했고 나는 오래 살았고 요 차이네. 네, 민이랑 같이 이만갑을 같이 약 4년 정도 같이 출연을 했었고요. 거의 민이가 한국의 첫 생활부터 시작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남보다는 조금 낫게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오빠를 그 방송에서 미리 봤었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되게 반가웠는데, 그러니까 TV로 보던 사람을 실제로 보니까, 근데 오빠가 막 자기는 평양여자인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뭐지 했는데. 저는 이만갑에 나오게 되면 일단은 조금 예쁜 친구들 보게 되면 북한에서 어디에서 살았냐부터 물어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살았다 하게 되면 무시를 해버려요. 그 이유가 민이가 그때 네가 평양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평양 여자를 그냥 중호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내가 평양에서 3년을 살았는데 돌격대에서 북한은 또 지방하고 이 평양 차이가 너무 나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지방 남자하고 했다. 근데 남자가 예를 들어서 직장을 얻어야 돼서 지방에 다시 내려가야 된다면 아내도 따라가야 되잖아. 원래 그렇죠. 평양 여자가. 근데 막 이혼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렇죠. 왜냐면 지방에 갈 거게 되면 나는 이혼을 하겠다.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이혼을 하겠다.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한테는, 지방 사람들한테는 평양은 거의 궁전 같은. 상당히 민이는 괜찮았지만 평양에서 왔다는 이유로 내가 조금 싫어했었어. 그게 너도 좀 느꼈나? 그거? 오빠가 그냥 그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병역대 생활하면서 이제 사진 한번 찍고 싶어서 김일성 광장에 가서 몇 시간을 이제 지나가는 그 평양 여자분들한테 이제 너무 찍자고. 지금 생각하니까 자존심 상한다 진짜. 너무 자존심 상하고 지금도 기분이 나쁠까 하네. 어쨌든 그 얘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다면,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대한 이런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좀 판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양 사람들은 뭔가 손에 굳은 살도 없고 뭔가 걸을 때 힐을 신고, 여자들이 힐을 많이 신는다. 지방은 워낙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힐을 신어도 하루게 되면 이렇게 씻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양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힐을 신고, 그리고 제일 신기했던 게 여름에 지금 같은 날씨에 양산을 들고 다니더라고. 양산 필수죠. 그래서 나 그게 저거 왜 들고 다니는가 처음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를 보호한다고 양산을 든대. 그래서 우산이라는 게 햇빛을 가리기로도 쓰는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 왜냐면 지방에서는 우산은 무조건 비를 막는 용어로만 썼지. 그래서 그 평양에 대한 그런 환상이 있었는데, 내가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학급 애들이 막 뭐라고 했었냐면, 꼭 가게 되면 평양 여자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좀 보내고 평양 여자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평양에 올라갔지. 근데 평양에 올라가니까 일요일마다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여자를 만나겠어? 여자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없었던 것 같아. 난 지방 사람이고 여기는 엄청 똑똑한 도시의 여자들이야. 이런 게 있으니까 접근 자체를 못 하겠던 거야. 그래서 전화를 가끔씩 할 때마다 지방에서 이렇게 전화를 최인소 가서 이렇게 전화를 할 때마다, 야, 평양 여자 사귀냐? 하게 되면, 평양에서 사귀지. 야,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 맞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세를 부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면 실제 나중에 애들이 사진 보자 하게 되면 뭐라고 할 거야?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게 되면 완전 뽕쟁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니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거기에 대한 심적 부담이 엄청나더라고. 괜한 소리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안 되겠다, 이게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증거를 만들자. 근데 솔직히 사진 찍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 그것도 목적은 포함됐지만 그거가 약 한 40% 정도고 60% 정도는 평양 여자하고 좀 이렇게 사귀고 데이트하는 이런 상상이 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북한의 지방하고 평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북한의 고난행군이라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모든 시스템이 망가져서 배급이 안 돼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아사자가 생겼을 때 유일하게 평양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이유가 평양은 배급 체제가 유일하게 가동이 됐었기 때문에 그만큼 평양은 또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김일성 광장에 갔었지. 열병식 하는데,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지나다니잖아. 근데 말을 걸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이라면 진짜 자신감 있게 걸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이렇게 둘이 다니는 여자를 걸면 또 이렇게 말 잘못 걸으면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신고할 수도 있잖아. 무슨 이렇게 간첩이 왔다. 뭐 말도 또 사투리 쓰고. 그래서 한 명 가는 사람만 이렇게 타겟을 노렸지. 그래서 지나가게 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갖고. 아니, 네.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이상하더라고, 아무튼. 누구는 어쩌지도 않는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그래 원래 대부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두근두근 거리게 되잖아. 근데 이건 지나가는 여자인데 내가 이런 흑심을 품었다는 그 자체로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내 흑심이라고 그냥 사진 하나 찍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 짓을 한 5시간을 했어.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이렇게 그 사진 찍더라고요. 그 사진관, 그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서 그 여자가 사진 찍고 탁 돌아선 다음에, 아, 미안합니다. 그 사진 좀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쓰레기 보듯이 보는 거야. 아니, 그러질 않았겠죠. 아니, 근데, 아니, 진짜 그랬어. 눈빛이, 이 무슨 외계인 새끼가, 이런 새끼가 이런 거야. 아니, 근데 내 지금 생각해보면 사정을 좀 얘기하고 했으면 좀 들어줬었는데, 그때는 북한 남자들 알지? 표현 방식이 서툰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막 이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난 그 여자를 만날 때 얼굴이 혼자 새빨개. 진짜 첫 마디를 떼는 게 사진 좀 찍자. 그러니까 뭐 지금 미친 이런 뭐 외계인 같은 놈이 왔나 이런. 근데 그 여자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 하찮게 보는 그 눈빛 있잖아. 얘 뭐야? 막 이러는 거. 네 한마디만 더 걸면 신고할 거야. 그래서 돌격대에 복귀해서 들어가서 잠을 딱 자려고 했는데 야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막 이러면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막너 그 막 있잖아 그 우리 가끔씩 살면서 이불킥을 막 하는 사건들이 꼭 있잖아. 막 그런 거야. 막 오그라들고 막 내 혼자서 이건 아니야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평양 여자하고 말도 섞지. 아니 근데 얼마나 그때 좀 당황했으면 나중에 탈북을 하고 나서 방송을 할 때까지도 그걸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거면 정말 그때 굉장히 어떤 강하게 남은 어떤 추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위력 씨 그 스토리는 이제 이만갑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고아원을 거치면서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지금은 탈북을 해서 너무 잘 살고 계시지만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2번의 탈북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연애사에서 탈북을 하라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가야 되니까 네. 지금까지가 오프닝 인트로였습니다. 네. 오케이. 뭐 탈북을 하게 됐던 동기는 뭐 이만갑에서도 얘기했었고 뭐 타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때 당시는 내가 잘 살고 못 산다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첫째는 없었고 둘째는 나가지 못하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내가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면 불법이니까 항상 그냥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처럼 살겠구나. 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다. 북한은 팔자다. 네 팔자대로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게 그 한국 드라마였었는데 처음에는 그 한국 드라마 그 아이돌 공연 막 이런 거를 막 봤어. 드라마도 보고 보신 거예요, 북한에서? 아이돌 공연 이런 거 봤었는데 북한에서 내가 그 아이돌 공연을 봤을 때는 거의 그 뭐랄까 성인 약간 19세 맞아. 그런 느낌. 그거 보는 줄 알았어. 왜냐면 또 워낙 혈기왕성할 때고 북한에서는 또 치마를 여자분들이 입어도 항상 이렇게 무릎 아래로 이렇게 입고 그리고 항상 단정하고 조신하고 이런 걸 국가가 많이 강요하니까 뭐 세상에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여자들은 다 그런 여자인데 이게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춤 추는데 뭐 손가락이랑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막 춤추는 사람 막 꼬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 딱 봤는데 심장이 멎는 거지. 근데 심지어 그 한국에 오니까 진짜 거리에도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좀 바지를 좀 짧게 핫팬츠라고 해서 짧게 이렇게 뭐 하이 실종 막 이런 게 있는데 북한은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솔직히 병원 가야 되잖아. 꽃단 여자 아니면 그죠? 맞죠? 근데 그것을 TV로 딱 보니까 심장이 막 아픈 거지 이게. 심장이 아파요? 아파. 그래서 솔직하게 그 감상평을 한다면 좋았어요. 좋았는데 단 여기에 대한 우구심이 있었지. 이거는 남조선에서 이렇게 우리 조선의 선량한 청년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 미인들을 뽑아갖고 유혹하기 미인계를 쓰는 거다. 미인계를 써갖고 심리적인 변화를 그 갈구하는 거다. 이거는 적대적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눈을 가. 한 10번 돌려보고. 그래 그게 제일 신기했는데 그 후에 드라마를 보니까 실제 드라마 장면에서 그런 장면이 많이 연출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우구심으로 다가가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면 아, 저 사회는 원래 저렇게 사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사는 세상도 있는가? 비교 대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이런 질문을 나한테 계속 던지니까 거기에서 삶 하루하루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한 가지가 뭐였었냐면 그 남한 드라마에서 막 또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막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이런 그렇죠.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내가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사업이 망했거나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힘들 때 라면밖에 못 먹었다. 막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사람들 진짜 우리는 진짜 죽도 없어 못 먹는데 우리한테 라면은 뭐야? 북한에 있을 때 최고의 고급 음식인데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최소한 저희 가서 굶을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일을 하면 돈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돈으로 충분히 자식들까지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우리는 회사에 안 나가게 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바쳐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아, 가야겠다. 그런 게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아. 내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영향의 한 30%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 네. 나머지 한 50%는 뭐였냐면 항상 북한에서는 좀 그 뭐 지금은 뭐 성인으로 사니까 그런 뭐 전혀 이런 고민이 없는데 고아라는 그 딱지를 좀 벗어나고 싶은 그 생각이 있었고 미니 씨는 저하고 또 오히려 반대잖아요. 거기 있을 땐 같이 있다가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였으니까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걸 알았고 알았고 연락을 했었죠. 해서 그래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50%였고 나머지 20%는 뭐였었냐면 그 술김에 결정 내린 거예요. 술. 그게 뭐냐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탈북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탈북을 결심한 순간부터 뭐가 붙냐면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탈북 말이 쉬운 거지. 그렇죠. 솔직히 뭐 북한에서 탈북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죠. 잡히면 쏴버리고 죽어버리고 있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북한에서 살면서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 결정을 아무리 나는 진짜 갈 거야 완벽한 계획을 해놔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근데 하루는 술 먹고 내 진짜 주량이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술 딱 먹고 막 한멸을 느끼는 거지. 조국에 대한 한멸이 아니고 누나에 대한 서운함이었어. 지금도 항상 누나는 좋아하는데 그때 그 계기가 됐던 게 항상 누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누나가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나를 또 이렇게 챙겨주고 하던 누나가 막 어느 순간부터 남편만 챙겨주니까 이게 되게 질투가 나더라고 이게. 그 다음부터는 왠지 나는 이 세상에 외톨이가 됐다. 막 그래서 그게 20%가 된 거지. 그래서 술 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막 진짜 그 일종의 똘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운이 나쁘게 잡혔던 거지. 그래서 탈북에 대해서는 참 운을 적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물론 뭐 성공하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운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완벽한 계획을 짠다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안 짠다고 해서 또 실패할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참 이거는 어찌 보게 되면 로또를 맞는 것만큼 어려운 일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로또를 사지 않는 이유가 이미 나는 한국에 온 것만으로 로또를 맞췄기 때문에 그 운을 다 한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몇 년도에 입국을 하신 거예요? 2010년도 2월 17일 날에 정확히 새벽에 두만강 넘다가 체포돼갖고 보위부에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 뭐 그간에 뭐 내용이 많아요. 뭐 어찌됐지만 그렇게 요약하게 말씀드리면 6월 20일 날에 두만강을 넘었고 한국에 8월 20일 날에 입국을 했어요. 되게 빨리 그러면 일단은 6월 20, 2달 정도밖에 안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보다는 되게 빠른 편이에요. 그렇죠. 나는 되게 빨리 왔는데 나는 그때도 뭐 내가 빨리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대신 내가 조사를 진짜 오래 받았어.